똑소리 나게 앞에서 다 잘해가지고 참 걱정이 큰데. 저는 제가 이제 얘기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극의 탄생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그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아까 그 비극의 탄생을 니체가 몇 살에 썼다고 그랬죠? 28살. 청년 니체, 28살의 청년 니체가 소크라테스와 맞짱을 뜨는 이제 장면이 듯한 이제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청년 니체가 소크라테스와 맞짱을 뜨다니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니체가 그리스 비극의 몰락의 주범으로서 소크라테스를 이제 몰아세우는 이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 이제 박근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리스 비극의 몰락의 주범을 소크라테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니체가 좀 그런가? 죄송합니다. 이거 취소. 취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니체가 그렇게 말했구나. 이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비극의 탄생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리스 비극, 보통 아티카 비극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비극이 어떻게 산출됐다고 그랬죠? 그 혜경 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적인 것의 이중성과 이제 결부돼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산출됐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아폴론적인 것, 디오니소적인 것이 이제 그리스 비극의 이제 부모, 아버지, 엄마일 수 있는데, 그 대립 구도가 바뀐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디오니소스와 소크라테스적인 것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대립이다. 그리스 비극 작품은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몰락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소크라테스적인 것이, 그러니까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걸 통해서 그 그리스 비극이 산출이 됐는데, 그 대립 구도가 소크라테스로 인해서 이 대립 구도가 디오니소스와 소크라테스적인 새로운 대립 구도가 이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 비극 작품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이 얘기를 좀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안 될 것 같지만 뭐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키워드 4개는 제가 그 디오니소스, 소크라테스적인 것, 그 다음에 대립, 그다음에 몰락, 이렇게 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디오니소스 아까 뭐 얘기 많이 나왔는데, 디오니소스가 사실 되게 그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디오니소스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병나발 부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디오니소스, 그거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가지고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굉장히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 도대체 뭐지 그게? 그래서 그 느낌을 한번 주변에서 제가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내가 느끼고 있는 디오니소스 정리는 어떤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개 좀 생각이 났는데, 가장 저급한 단계에서는 이제 술이 취한 상태. 술이 취했을 때 같이 술 먹고 있는 사람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개체와 딴 상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 이해가 팍 가시나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그 병나발 부는 디오니소스와 같은 그런 저급한 단계 수준의 어떤 디오니소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어떤 책에서 나오는 어떤 디오니소스의 어떤 황홀경,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요새 광화문 가보시면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옆에 이제 구경만 하는 거하고 그 군중수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있어보는 느낌, 이제 내가 군중과 하나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광화문은 아니어도 많은 군중 속에서 내가
어떤 같은 이슈를 부르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아니 뭐 재즈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갔을 때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숲속을 걸어 다니는데 그 산속을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내가 나무가 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나무하고 얘기하거나 돌하고 얘기하거나 꽃하고 얘기하거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어요? 또 하나가 요새 뭐 저기 뭐야 최근에 일요반에서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 책 그런 거를 읽었는데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어떤 별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우주 안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좀 되게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너무 책만 보고 계시는 그런 느낌인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게 내가 어떤 세계의 어떤 일부 어떤 구성원으로서 내가 하나의 어떤 구성이구나 내가 저것과 같이 접속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게 디오니소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디오니소스는 한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근데 이 디오니소스와 관련해서 그 자기 망각, 자기 포기 뭐 이런 이제 단어를 써가면서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적인 것을 이제 설명을 해보면 소크라테스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아테네시 돌아다니면서 뭐 시중 잡배를 만난 건 아니지만 대정치가들 만나고 뭐 유명한 시인들 만나고 뭐 연설가들 만나면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뭘 모른다고 얘기할 때까지 내가 그걸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물어보는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유일하게 자기가 돌아다녀서 이제 자기가 얻은 결론은 사람은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유일하게 무엇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사람도 거의 니체급의 어떤 이런 그 잘난 책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튼 이제 소크라테스도 그런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본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아테네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 시중잡단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걸 갖고 어떤 그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본능만으로 일들을 하고 뭔가 사유하고 이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본능을 니체와 다르게 본능을 또 통찰의 결여, 어떤 자기 망상의 지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능을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찰이 결여되고 그 자기 망상이 지배하는 이런 그 윤리적 구조, 어떤 예술적 구조를 자기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새로운 구조로 뭔가 어떤 그런 거에 선구적인 입장이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 비극 정신을 부정하게 되고 새로운 걸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 부하내동하는 친구가 이제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앞에 있나요? 아닌가? 넘어가는 걸로 하고. 됐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에우리피데스. 에우리피데스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뭐 그렇고 일단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미학적 소크라테스주의라고 책에서는 나오는데 미학적 소크라테스주의의 어떤 최고의 어떤 명제가 뭐냐면은 아름답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해돼야 되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 비극도 보았고 예술도 보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 비극이 저거 뭐야 이런 이제 얘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물의 어떤 본성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 지식과 인식이 어떤 망병통치약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삶의 근원은 어떤 예술적 직시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사유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디오니소스와 소크라테스가 약간 이 많은 차이와 이런 것들, 대립 이런 것들이 가져온다는 게 확 오시죠.
오셔야 됩니다. 예. 네, 오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몰락을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로 아까 이제 몰락을 얘기해 보면 일단 몰락을 그리스 비극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비극의 탄생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비극이 비극적으로 죽은 거죠. 보통 이제 어떤 위대한 어떤 그 장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식을 남겨놓고 자기 어떤 사라지고 이러는데 그리스 비극은 자식도 없이 비극적으로 죽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속물적인 어떤 신 아티카 희극이 그걸 이제 대체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대표 주자로 에우리피데스를 꼽는다고 니체는 얘기하는데 여튼 그리스 3대 비극 작가하면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렇게 세 사람을 꼽습니다.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에우리피데스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취향이 좀 독특하신 거. 네, 그거는 이제 니체 책에 의존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킬로스나 소포클레스,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을 사람들이 보고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제 아이킬로스가 제일 어떤 난이도가 있는 작품이었고 제일 쉬웠던 게 에우리피데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현실과 제일 가까운 어떤 인물, 사건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기 쉬운 거죠. 사람들이 보고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랑 쉽게 공감이 되는 거고 이러니까 재밌는 거죠. 근데 또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영화나 어떤 뭐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영화는 좀 곱씹게 되고 그런 거 또 보고 싶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이스킬로스, 니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이킬로스가 이제 그런 거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비극의 탄생과 함께 그리스 비극 걸작전 세가 이 두 사람 거 두 편씩 다 읽었는데 사실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습니다. 잘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스킬로스는 합창단의 이제 거기서 이제 코러스라고 나오는데 이 아이스킬로스의 합창단의 역할은 굉장히 어떤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부터 시작되는 이 합창단의 역할은 무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대화를 해요. 코러스가 말도 안 되게. 되게 읽으면서 되게 말이 안 됐어요. 근데 뭐지 이거 이러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니체가 얘기하기에 그러니까 합창단의 아까 합창단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 있나? 여기 이게 몇 명이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수천 명? 좀 더 쓰세요. 15,000명까지 들어가요. 네. 그때 아테네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글쎄, 네, 상품은 없고요.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잠깐 언급되는 인구가 10만이라고 나옵니다. 10만에 여기 만에서 15,000명이 보통 하고 플라톤의 어떤 책에 보면은 제일 흥행한 어떤 작품에서는 3만 명이 모여서 구경을 했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10%가 넘는 3만 명이면 10%가 30%.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그거군요. 합창단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합창단이 여기 있습니다. 네, 저기 있으면서 이 합창단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에서 보면은 분위기를 업시키는 거. 이렇게 관중들과 같이 이제 무대를 바라보기 전에 분위기를 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디오니소스적인 도치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대에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 거기에 새로운 환영을 바라보는 무대에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자기가 느끼는 걸 이제 보게 만드는 이런 구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그걸 보고 민중을 현혹시킨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구조로 가고, 근데 에우리피데스의 연극은 그렇지가 않아요. 합창단하고 그 무대 인물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이제 환영이 생기고 뭐 그러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니체는 에우리피데스의 그런 합창단의 어떤 변화가 그리스 비극 몰락의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여튼 여튼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철학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리스 비극도 몰락되지만 그리스 비극의 이제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아폴론적인 것, 그다음 디오니소스인 것도 이제 조금 변질이 되는 거죠. 아폴론적인 것은 책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논리적인 도식주의, 획일주의, 어떤 논리적인 논리적인 이성, 그다음 계산적인 능력 이런 걸로 이제 아폴론적인 경향이 변질되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이제 자연주의적인 어떤 정열, 단순한 충동, 광란, 그다음에 노골적인 폭력, 성적 도착 이런 걸로 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디오니소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낙천주의적 세계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그거를 넘어가야 새로 우리가 진짜 디오니소스하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몰락 넘어가고요. 이제 대립을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대립이 대립 몰락했고 네. 대립 대립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이제 디오니소스와 소크라테스의 대립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선희 쌤께서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대립이라는 게 어떤 하나를 쳐내거나 배제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이중성과 결부돼서 어떤 세계의 어떤 이런 것들 넓혀나가는 이런 것들인데 이 대립은 어떤 세계관의 어떤 대립이기도 해요. 어떤 아까 처음에 나왔던 낙천주의적 세계관과 비극적 어떤 그런 세계관의 어떤 대립, 그다음에 니체가 이 사람을 보라 해서는 그거를 본능과 이성의 대립,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는 예술과 학문의 대립 이런 거죠. 이 대립이 근데 어떤 배척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되는 이런 이제 관계이기도 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니체가 어떤 비극적 세계관의 가장 존귀한 세력으로서 존중하는 게 그 소크라테스를 조상으로 하는 그 낙천주의를 본질로 하는 학문을 가장 비극적 세계관이 존귀하는 적대 세력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낙천주의적 세계관은 이제 니체가 어떤 의미심장한 어떤 망상에서 일단 시작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심장한 망상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사유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인과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존재 심연까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존재 심연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어떤 망상을 니체래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망상이 어떤 본능적으로 학문에 주어지면서 거듭거듭 학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새로운 형식의 인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비극적 인식 그런 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음악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랬지만 결국엔 그 사람도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음악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소부와의 선호곡을 직접 작곡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음악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죽게 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음악을 하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낙천주의적 세계관이 저급한 단계에서는 그리스 비극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 그리스 비극을 혐오하고 이러지만 어느 정도 그리스 세계같이 어떤 고급진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낙천주의 세계관이 어떤 비극적 체념과 예술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거대한 이 대립이 그 낙천주의적인 어떤 인식욕과 비극적 예술에 대한 욕구 이런 이제 거대한 싸움들이 진행되면서 니체는 향후에는 이게 기독교로 이제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교로 향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니체의 어떤 핵심 사상인 어떤 힘의 의지, 어떤 위보메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이란 책은 그래서 니체의 어떤 정신의 기원이 그리스 비극 정신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니체를 좀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비극의 탄생을 읽어야 되는데 음악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오니소스를 읽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발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까지는 아니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로
그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42살의 니체가 다시 서문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때 니체가 원래 내가 그때 이렇게 막 얘기를 제대로 이렇게 뭔가 핵심적인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사실 이거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문에 예 덮었네요. 네.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학문 아니 모든 학문을 삶의 징후로서 볼 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학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해서 모든 학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어쩌면 학문은 염세주의에 대한 두려움이자 그것으로부터의 도피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진리에 대한 세련된 정당방위가 아닐까? 교환이 아닌가? 오 소크라테스여, 소크라테스여, 혹시 이것이 그대의 비밀이 아니었던가? 네, 그래서 니체는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조금 저를 점검하게 됐던 부분이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지? 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되게 뒤척거렸던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니체는 사실 되게 심리학자스러운 질문을 하거든요. 특히 전 자기 시도의 자기 비판의 시도에서 니체가 엄청 수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들이 와 정말 질문의 달인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냥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심리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디에서라고 하는 것이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심리가 뭘까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하는데 니체가 보기에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삶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진리라고 하는 방패막이로 삶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학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4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4살의 니체가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비극의 탄생을 다시 코멘트를 달았을 때는 바그너 얘기를 또 하면서 바그너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그거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그리스인들과 염세주의에 관한 관계 고통에 대한 어떤 그리스인의 감수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사실 이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학문의 문제와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는 걸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학문도 싸잡아서 얘기하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학문과 도덕과 기독교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적인 것하고 그럼 도덕에서 선악을 갈라서 어떤 판단을 하는데 그 선악의 기준을 나누는 어떤 그 심리는 뭘까? 저도 이제 니체를 쫓아서 한번 그 심리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것처럼 굉장히 개체화의 입장에서 아폴론적인 개체화의 입장에서 이 꿈을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시 좀 어떻게 이걸 살아가 보려고 꿨던 꿈인 거잖아요. 근데 꿈은 곧 깰 거지만 그 꿈을 깨게 하려고 한다던가 그 꿈에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뭔가 외친다던가 그러니까 자기를 뭔가 그러니까 개체화의 입장에서 위험이 된 것 같은 것은 악이라고 보는 거라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고 계속 꿈을 꾸게 하고 연장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은 선으로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학문과 도덕과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죽는 것, 병드는 것 이런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막아보려고 막 거기에 자본이 투입이 되고 과학기술이 그걸 향해서 막 다 막아내려고 엄청 애쓰는데 그런 장면을 생각해봤을 때 제가 드는 어떤 이미지는 배가 그러니까 물 위에 바다에 출렁출렁 거리는데 배 위에서 앉아 있으면서 당연히 그런 배도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그 출렁거리지 않게 하려고 싸우는 것 같은 그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니체가 그리스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술 정신일 수 있고 음악 정신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적으로서 만나기를 원하는 도전적인 용기. 즉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호적수로서 만나기를 원하며 이 적에게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가장 날카로운 눈초리를 가진 도전자의 용기는 존재하는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하며 용감했던 시대의 이 그리스인들에게 비극적 신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일부러 볼드체를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니체가 그리스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건 삶의 어떤 그 직면했을 때 보는 공포와 두려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거 좋아 만나겠어 만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고 또 그걸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시험도 해보고 그랬을 때 비극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 말을 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초판 제목이 음악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인데요. 이 말이 지금 썩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제가 니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악 정신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음악은 의지로서 현상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후기에서는 의지라는 말 대신에 힘이라는 말로 얘기를 니체가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얘기했을 때 아폴론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명사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체화시키는 거고. 근데 동사적인 상황은 사실 어떤 형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고 대신 리듬이나 멜로디나 그런 것으로서 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음악이 어떻게 보면 힘이 음악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극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슬픈 드라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극의 탄생을 읽거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비극적이라는 말이나 아니면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감수성을 좀 다르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음악 정신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면 이 비극은 결국엔 뭐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사이에서 산출된 자식이긴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니체가 말하는 건 디오니소스적인 정신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뭔가 막 파괴하고 막 해체되고 이렇긴 하지만 또 결국은 다시 동시에 회복이 되고 다른 식으로 또 존재를 변용하고 변전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오이디푸스 신화를 보면 사실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왕 자리에 올랐고 그렇지만 자기 부인이 엄마였고 자기가 낳았던 자식이 자기의 누이이자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그 정말 고통을 느꼈을 때 그 부인의 브로치를 이렇게 가지고 두 눈을 찌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죽었겠다 정말 죽을 만한 고통이다라고 느꼈을 때 자기를 내쫓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제 내가 떠돌면서 이 눈먼 사람으로서 떠돌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그래서 사실 이 비극적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비극적이라는 것은 슬퍼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비극적이라는 말을 새로운 감수성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자가 삶을 직면했을 때 부르는 어떤 노래 같은 것들 그런 이미지로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즐거운 학문이니까 그 서문에도 니체가 그런 말 쓰거든요. 내가 이 책 쓰다가 죽을 뻔했다고. 근데 간신히 살아가지고 내가 이 책을 쓰는 거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또 가장 정말 어떤 살기만 하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것이면 되는 건데 우리는 막 그걸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만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극적 학문과 디오니소스적 학문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공부생활백서라고 하는 거를 쓰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정말 디오니소스적인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 고통스러운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 전제를 깨고 거기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것. 그 힘이 사실 글쓰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소크라테스를 지목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걸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니체는? 그냥 되게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인간이야라고만 하고 던지면 되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죽는 장면에서 걔가 나는 뭐 음악의 신 누구에게 뭘 해줘 해서 음악의 신을 찾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딱 포착했어요. 근데 저는 니체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그 소크라테스를 가지고 어떤 세계사를 비극적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비극이 이렇게 몰락하게 됐다면서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아이콘을 같이 중심으로 해서. 근데 거기서 그 학문의 한계나 이런 걸 느끼고 다시 음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예술이 회생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되게 절망을 발견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길, 뭐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발견하는 니체를 보면서 어쨌든 이 비극적인 학문이라던가 디오니소스적인 학문이라는 게 결국엔 자기 한계를 발견하고 거기 안에서 새로운 길을 트는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라는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훌륭한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송해요. 마무리를 못 쳤어요. 그거 표 그리느라고. 예.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예, 저희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